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며칠 전에 글로벌 플루토크라시, 그러니까 글로벌 금권 정치 체제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달라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정치 사상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시 자율구 동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다들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백모 세네 탈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진영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가 차원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문건에서는 이제 이 글로벌 플루토크라시 혹은 딥스테이트 혹은 글로벌리스트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트위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또 대중연설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공식 문건은 안 써요. 근데 사실 그게 안거거든요. 공식 문건에서는 그걸 이제 쓸 수가 없겠죠. 미국의 대통령쯤 되니까. 너무 논쟁적인 얘기라서. 그래서 공식 문건에서 표현되는 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조금 문맥이 다릅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공식 문건에서는 이 실제의 일본말로 혼내, 본심을 안 드러내는 편입니다. 공식 문건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2020년 5월 20일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전쯤에 중공에 대한 전략적 접근 Strategic Approach to the China가 아니라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러니까 PRC 중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문서의 한 구절입니다. 앞부분입니다. 미국의 대중정책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면 중공의 경제적 정치적 개방을 강화하여 보다 개방적 사회가 되어 보다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바뀔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성립했었다. 지난 40년 동안의 결과는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의 경제적 정치적 개혁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지난 20년 동안 개혁은 늦춰지고 멈춰지고 뒤집혔다. 즉 공식 문건에서는 우리의 전제는 미국의 전제는 이것이 어썼었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내의 혹은 미국 내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글로벌 금권 정치 세력의 음모 혹은 의도에 대한 얘기는 이 문건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년 전쯤에 1년 반 전쯤에 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가 그 유명한 허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즉 글로벌 플루토크라시 세력에 대한 정조주는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소련 붕괴 이후 우리는 중국의 자유화 역시 불가피하다고 전제했었다. 21세기 낙관에 취해 미국은 중국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했으며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다. 이전 정부들은 중국에서 자유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즉 고전 리버럴 원칙 및 사유재산 및 개인 자유 및 종교 자유 등 인권을 형성하는 모든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고 희망했기에 이 같은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공연불에 그치고 말았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라는 유명한 구호는 공허해지고 말았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희망했었었다 라는 얘기 그런 이야기지 우리 중에 우리 중에 특정 세력이 미중 미로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글로벌 금권 정치 체제를 만들고자 한다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죠. 여기서 잠시 이제 오해하실까 봐 여기 보면 클래식 리버럴 프린시플 고전 리버럴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클래식 리버럴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리버럴 그러면 그 PC 좌파 그 포스트 모더니즘 떠들고 다니는 그 민주당 딱가래 같은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맞습니다. 단 언제 맞냐? 20세기에 맞고 21세기엔 더더욱 맞습니다. 그러나 우남 이승만이 리버럴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 그 양반의 리버럴 기준은 언제냐? 우드로 윌슨 때 리버럴이에요. 20세기 초.
그 유럽에서 리버럴 다 망가졌어도 미국이 아직 리버럴 제대로 된 고전 리버럴로 살아있을 때 그 리버럴이에요. 그래서 우남 이승만은 당 이름을 리버럴 당, 자유당이라고 지었다고요. 리버럴 파티. 그러면 이 고전 리버럴 이걸 그래서 우남 이승만의 리버럴이 우남 이승만이야말로 인류 최후의 고전 리버럴입니다. The last classic liberal이 바로 우남 이승만입니다.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박정희, 나 군복 입은 리버럴이야, 클래식 리버럴이야. 난 그렇게 얘기해요. 박정희가 보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발상법이나 이 조치가. 근데 클래식 리버럴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보수주의예요. 코아가 어디서 할 수 있냐?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인 200년 전 영국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가 리버럴 당입니다. 당시 영국 휘그 당입니다. 그 사람 취한 정책들 보면 개혁 정책 어마무시해요.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을 분리했습니다. 정당 정치의 모델을 들여놨습니다. 숨지기 전에 한 10몇 년 동안은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 방식을 반대하고 뭐라고 말했냐?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영국의 제도를 인도에 고스란히 적용시켜서 거기에 낯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인도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10몇 년 동안 동인도 그 적식회사, 동인도 주식회사랑 싸웠어요. 그 사람 죽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그 카톨릭들의 인권을 옹호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폭도들에 의해서 한번 불에 타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저 카톨릭의 스파이, 카톨릭의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또한 젊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독립에 준하는 획기적인 자치를 주어야 한다. 북아메리카에. 그 논지는 이렇습니다. 세금을 받으면 국회의원 선출권을 줘야 된다. 그러면 북미에서 북아메리카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거기는 인구 증가가 빠르기 때문에 급속히 늘어나서 그 런던 영국 국회의 상당수를 북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점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일을 피하려면 북미 지역에 국회의원 선출권을 주면 안 된다. 국회의원 선출권을 주지 못할 바에는 세금을 거둘 필요도 없다. 세금도 걷지 못하고 국회의원 선출권도 안 줄 바에는 군대를 주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사실상 독립에 준하는 자치를 주장한 거예요. 북미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라면 그 참혹한 미국 독립전쟁이 안 벌어졌겠죠. 북미 주민들과 영국 왕실 사이에 영국 체제 사이에 어떤 타협이 일어났었겠죠. 즉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개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단 사회라는 거는 피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는 개인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한 사람이 나고 살고 죽고 다른 사람이 나고 살고 죽고 다른 사람이 나고 살고 죽고 다른 사람이 나고 살고 죽고 그래서 다 개체가 그 시점과 그 방식을 달리해서 나고 살고 죽어가는데 그게 모여서 큰 하나의 흐름으로 지속성을 가진다요.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은 정치에서 죽는 거고 피바다 변화를 일으켜도 개인을 그러니까 사회를 엔지니어링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쓰는 거가 돼서 사회를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즉 지속성과 변화 사이에 적절한 그 사려 깊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보수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온건보수,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 떠드는 유승민, 박형준, 그 다음에 그거 비슷한 소리 이것저것 떠드는 김무성, 그런 것들이랑 같이 힘잡고 있는 김종인, 이런 자들은 보수가 뭔지 공부 좀 하시고 얘기를 하도록.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중앙동아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니들이 보수를 알간. 그러한 의미의 보수는 클래식 리버럴과 거의 같아요. 클래식 리버럴은 유럽에서는 아무리 늦게까지 잡아도 1880년경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 사상가이자 현대 경영학을 만든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drucker는 이렇게 말합니다.
1880년대 초에 5년 동안 비엔나 스톡 마켓 크래시,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라는 작은 사건인데 희한하게도 그걸 중심으로 한 5년 동안에 클래식 리버럴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클래식 리버럴을 하던 사람들이 둘로 갈린다. 하나는 나중에 나치 같은 게 되는 반유대주의 극우파로 나가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은 클래식 리버럴의 맨 마지막이 아마도 우드로 윌슨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드로 윌슨의 그러한 흐름을 딱 보고서 그 요체를 파악해온 사람이 누구냐? 우남 이승만입니다. 우남 이승만이야말로 인류 최후의 클래식 리버럴 정치 지도자 프레지던트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펜스 연설을 다시 한번 보시죠.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자유화되면 우리 미국과 또한 세계와 보다 커다란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 희망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 침탈로 기울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힘을 이용해서 점점 더 대담한 군사 도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중국은 국내적으로 즉 중국인에 관해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희망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나아갔다. 중국은 잠시 자유를 확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약간이나마 움직인 적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향으로 급 유턴했다. 전부 우린 이렇게 희망했었다. 우린 이렇게 희망했었다. 우린 이렇게 전제했었다. 공문서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적인 보고서, 공적인 연설에서는. 그러나 이게 과연 미국이 미중 미로를 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헤맨 게 과연 희망과 전제만의 문제겠냐 이거예요. 희망과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냐 이거예요. 거기엔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실존적 약점, 또 그것을 파고드는 사악한 욕망과 사악한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오늘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에 좀 연세가 계신 분은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한 세계적 베스트셀러여서 기억하실 겁니다. 책 이름도 멋있습니다. 역사의 종언 이렇게 번역돼서 나왔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고요. 이 사람은 저기 시카고 대학에서 레오 스트라우스의 그 제자였고요. 레오 스트라우스가 길러낸 네오콘인데 후쿠야마 자체는 네오콘은 아니에요. 근데 레오 스트라우스의 제자죠. 레오 스트라우스는 이제 1930년대 초까지인가 중반까지 독일에서 살다가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정치 철학자고요. 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식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세상을 유지해주고 있는 사회 통념, 퍼블릭 어피니언이 깨진다 이거예요. 따라서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면 또 깊은 생각을 가진 지식인이라면 말을 베베 꼬아서 힘들게 표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나 못 알아보게. 그래서 에소테리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비의주의라고 부릅니다. 진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사회의 통념이 무너지고 사회의 통념이 무너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예요. 그런 그 일종의 엘리티스트예요. 아주 전형적인 엘리티스트예요. 레오 스트라우스는.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의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 번역은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이름을 보면 역사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인종의 시대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The end of history가 아닙니다. 책 제목은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마지막 인종. last man이라는 얘기를 Let's the man슈라 그래가지고 니체의 자라도자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니체가 당시의 세태를 이렇게 비판을 해요. 아, 나는 세상의 끝까지 가봤어. 다 여행을 다 해봤지. 그랬더니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바뀌었더만. 귀만 큰 사람, 눈알만 남은 사람. 아, 세상에 눈알 밑에 다리 달려서 여기저기 뛰어가고 있고 귀 밑에 다리 달려서 여기저기 뛰어가고 있어. 전문화돼서 다 갈갈이 찢겼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삶의 의미가 뭐야? 이런 걸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말하더만.
너 이상한 애인데? 뭐 삶의 의미 같은 걸 찾아? 세상 그런 거 아니야. 따뜻하게 평화롭게 부비부비 온화하게 서로 잘 어울려서 그렇게 지내면 돼. 그게 인생의 다야. 그게 알파야 오마가야. 삶의 의미 같은 거 찾지 마. 그리고 나를 낙인 찍어서 손가락질 하더만. 이런 취지의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last man입니다. 마지막 인종. 영어로 last m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대 문명이 그런 류의 인간들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 즉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책 이름을 보면 역사는 끝났다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니체가 말한 마지막 인종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1992년이면 소련이 최종 해체된 다음 해입니다. 그 전에 동구는 미리 해체됐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가치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 끝났다. 이제 사람은 그냥 다 이렇게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터널 비전을 가지고 좁게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몸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눈 맞으면은 남자끼리도 섹스하고 여자끼리도 섹스하고 남녀 바꿔가면서 섹스하고 그래서 따뜻하게 부비 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왔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제 개념으로 보면 진실 시비 가치를 일체를 포기한 상태에서 그게 니체의 자라두자의 The Last Man, The Last Man슈에 보면 분명히 그 얘기입니다. 진실 시비 가치 같은 거 따지지 마라 이거야.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왜 이렇게 엄격하게 살라 그러냐 이거지. Why are you so hard? 너 왜 이렇게 엄격하게 살라 그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철학으로 보면 그것과 야, 남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가정부라 그러지 마. 가사 도우미 선생님이라고 불러. 청소부라고 부르지 마. 청소부라고 부르면 안 돼. 저기 뭐야 그 환경 미화원이라고 불러. 흑인이라고 부르지 마. 정말 새까맣지 않잖아. 애프로 아메리칸이라고 불러. 아 그리고 노가다 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왜 삽삽 그래? 수동식 토양 운반기라 그래?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아 섹스하는 남자 왜 기분 나쁘게 콘돔 그래? 인류 재생산 방지를 위한 남성 성기 착용 연질 피질랑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PC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PC하면 PC는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스러운 것 같이 보이는데 폭동 일어났을 때 야, 그 폭동하면서 상점 털면은 경찰도 발포할 수밖에 없잖아. 이 말하면 너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그 말했다고. 상점 털면 총질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그 말했다고. 그러니까 PC는 겉으로 보면 참 부비부비 얌전한 것 같은데 자기들의 부비부비 코드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친일파, 적폐, 전쟁광, 극우라고 몰아세웁니다. 저게. 그 부비부비, 그 부드러움, 그 편안함, 그 얌전한 밑에는 살쾡이의 발톱보다 더 지독한 포악스러운 발톱을 갖고 있어서 그 틈 딱 깨지는 순간 확 핥히는 거예요. 그게 PC예요. 그래서 그걸 정치 위선 낙인질이라 그럽니다. 그냥 번역하면 정치적 정도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정도를 단 0.1000001mm만 깨고 들어와도 바로 그냥 물어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 위선 낙인질이죠, 저게. 다시 말하자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명제를 백모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즉 진실 시비 가치의 전면적 포기와 정치위선 낙인질 즉 political correctness PC로 중무장한 부비부비 인종의 시대가 왔다. 생각하는 건 섹스와 돈과 커리어와 성형수술 에스테틱이라는 미학을 뜻하는 단어는 손발톱 화장질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왔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자, 근데 역사의 정원이란 저 멋있는 말은요. 사실은 프란시스코 후쿠야마의 용어가 아닙니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참 황당한 인간인데 코제프라고 알렉산더 코제프라고 그 러시아의 화가 있죠. 칸덴스키의 집안이에요. 그 러시아 유대인인데 17살 때 이제 그 소련 공산혁명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서 자기까지 혹시 죽게 될까봐 혼자서 이제 파리로 탈출을 해갖고 집이 워낙 잘 사니까 파리에도 재산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됐는데 저 사람은 가트 그러니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만들 때에 프랑스 외무성에 아주 잘 나가는 자문위원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체제 경쟁에서 스탈린식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평생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20세기 최고의 해결 연구자로 꼽힙니다. 이 코제프가 저 말을 썼어요. 그걸 자기 친구인 레오 스트라우스한테 얘기했을 거고 레오 스트라우스가 자기 제자인 후쿠야마한테 저 용어를 얘기했을 거라고요. 단 코제프의 역사의 종어는 후쿠야마와는 전혀 다릅니다. 코제프는 뭐라 그랬냐. 이 1806년 예나 전투에서 그 유럽 그 왕정 연합군을 그 나폴레옹의 국민국가 군대가 일거에 박살내거든요. 그걸 보면서 코제프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물론 그땐 살아있지 않았지만 코제프는 20세기 사람이죠. 1806년 예나 전투에 의해 역사의 종언이 왔다. 봉건 시대의 영웅들, 절대 왕정의 거인들의 시대는 갔다. 그 해에 다중에 의해 구성된 근대 국가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건 물론 따옴표를 했지만 저의 명제입니다. 코제프가 말한 역사의 종언의 의미는 저거였습니다. 즉 코제프의 주장은 이제 봉건 시대 영웅들, 절대 왕정의 거인들 또 어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바로크 미술 같은 데 보면 그 인간 실존을 둘러싼 그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바로크 미술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바로크 미술 꽤 좋아하는데 그 그림을 빛과 어둠이 한 사람을 그리면 이쪽은 빛에 가려서 어둡고 이쪽은 허옇게 나오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극명해요. 한 화표 안에서 그 조명이 극명해요. 전체적으로 어둡게 쫙 깔아놓고 빛이 스포트라이트로 팍 때려갖고 빛에 의해서 밝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빛과 어둠의 긴장이거든요. 바로크 미술의 핵심 그 스타일은 그러한 실존적 긴장감 이게 끝났다는 얘기죠. 예나 전투에 의해서 이제는 대중에 형성하는 국민국가 시대가 됐고 종교도 힘을 잃었고 그러니까 이제 물질주의 시대가 개막을 했다. 따라서 이건 물질의 시대지 역사의 시대는 끝난 거다. 이 얘기예요. 코제프는. 이거를 후쿠야마가 진짜 끝났다라고 한 번 한 거죠. 여기는 이제 물질주의 시대가 개막했다 정도가 아니라 물질주의에 이제 항복한다. 물질주의 섬겨야 된다. 욕망을 섬겨야 된다. 이제 마지막 인종의 시대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 용어 안 썼지만 진실, 시비, 가치 이거 일체 다 포기해버리고 사상, 이념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졌고 니체가 말하는 마지막 인종의 그 구절처럼 그런 거 주장하는 자들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엄격하게 살아? 너 극우야? 너 전쟁광이야? 이렇게 비난하면서 정치위선 낙인줄 찍어가면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부비 평화스럽게 산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이 얘기예요. 그 책 제목 자체가 그래요. 자, 이게 1992년 소련이 망한 바로 이듬해에 나와서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소련이 망한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무엇을 위한 밑밥을 깐 거냐 이거죠. 그 힌터그룬트. 속내가 뭐냐 속내가. 이게 뭐냐면 이제 흰 글씨는 이제 그쪽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정치위선 완장질로 중무장한 부비냐. 진실 시비 가치에 관한 엄격함을 우리가 지킬 거냐. 저들의 입장은 뭐냐면 글로벌 플루토크라시 그러니까 글로벌 금권 정치를 지향하는 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물질이 춤추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만사 오케이 부비 하면서 간다 이거예요. 트럼프 진영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진실 시비 가치에 관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망가진다 이거예요. 인간 그렇게 숭고한 동물 아니다 이거예요. 그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이뤄서 그 인간의 물질과 욕망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막아내 가면서 생명을 위한 물꼬를 터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 전혀 다른 관점이죠. 하나는 그런 식으로 날 세우고 각 세우지 마. 그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세상에 도움이 안 돼. 이게 글로벌 금권 정치하는 자들의 입장이에요. 인간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럴 자격이 있는 건 은행에서 은행으로 굴러다니는 돈밖에 없는 거야. 이거예요, 저희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물질과 욕망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진실 시비 가치에 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 물질과 욕망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 힘에 의해서 세상 박살나 버린다. 저게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 전혀 두 개의 다른 관점이 세상에 미중전쟁이라는 걸로 튀어나오는 이런 드라마틱한 살떨리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그 감격을 더더욱 더해주는 게 저 땡땡 같은 문재인 586 애들의 개발질과 우스꽝스러운 최후 발악질이 우리의 이 살떨리는 이 긴장과 아슬아슬함을 매일 더 거기에 고춧가루 뿌리고 양념 뿌려주고 참기름 부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자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쟤들은 글로벌 금권 정치를 주장하는 거고요. 우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관해 깨어있는 주권국가. 분명히 주권국가예요. 그런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의식하는 주권국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그냥 무작정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인류 보편의 가치에 관해 깨어있는 주권국가예요. 영어로 제가 멋있게 이런 걸 달아봤습니다. Vigilant Sovereign State. 그때 뭐에 대해서 깨어있냐? 인류 보편의 가치에 관해. 그래서 영어로 멋있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VISS, VIS.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어떤 기시감을 느껴요. 이 기시감 뭐냐. 1920년대. 이게 북회기선의 시대죠. 이때가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가 보시려면 소설 북회기선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소돔이 모든 도덕적 타락 다 드러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데 세계 제1차 대전이라는 건 뭐냐면 문명국들의 전쟁이에요. 1차 대전 전에 유럽인들은요. 우리 유럽인 그다음에 나머지 아직 인간이 좀 덜 된 인간들. 우리 문명 아직 문명이 뭔지 모르는 존재들. 이러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인들이. 그런데 자기들끼리 첨단 기술 사용해서 잡아 죽였잖아요. 자기들끼리. 4년 동안.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상태에서 파리와 유럽,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란함, 그 허무, 무도덕, 성적인 문란이 엮여서 돌아가는 그 몬도가네를 그린 소설이 북회기선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조금 더 이거보다 만약에 그거 그 정도로 너무 거의 뭐 포르노 소설 같은 거 보기 싫어 그러면 우리 번역이 아마 안 돼 있을 텐데 포크너의 Tender is the Night 밤은 부드러워라. 그것도 그 시대를 다루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롤리타 이것도 그 시절에 나올 거예요. 롤리타도 그 시절을 아마 배경으로 할 거예요. 제가 그건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는 걸 한 시 한 줄로 땅 퉁을 쳐가지고 쓴 사람이 누구냐? 우남 이승만입니다. 우남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샹하이로 건너가죠. 1921년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한다 사람들이 전부 이 공산주의 이런 쪽에 난동 불리고 막 테러 노선 가고 그래서 개판이 나니까 거기서 이제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테러 당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
그 중국인 쿨리들, 중국인 노동자들, 하와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숨진 사람들을 이제 여물에서 안 썩게 방부 처리해서 관짝에 넣고 이제 중국으로 배가 가요. 그 시체를 실은 관짝 틈에 끼워갖고 밀항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한시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아물거리고 뭐 안 좋아서 한시 전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태평양의 저 평화스럽고 잔잔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배에 이 수많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주검, 시체가 있다는 걸 누가 알겠냐. 저는 그 구절 딱 보면서 1920년경이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룰루랄라에 무도덕한 상태에서 이제 인류는 다시는 문명국 간의 전쟁 없어. 우리가 한번 되게 배운 거야. 이제 따라서 우리 뭐 각세울 것도 없고 편한 거가 좋은 거고 물질이 좋은 거고 부비부비하고 살면 돼.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었어요 그때. 참 그 잔잔한 그 태평양의 그 물결이를 배가 순항하듯이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 안에 무시무시한 죽음과 파괴가 들어있는 걸 누가 알겠냐. 우남의 한식 저는 그렇게 해독되더라고요. 아니나 달러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불과 4년 5년 후에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등장하고 나치는 1933년에 15년 후에 권력을 장악하고 21년 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그 물질지상주의, 그 다음에 이 포스트모더니즘, 정치위선 완장질로 중무장한 부비부비 이런 걸로 살면서 여기 이대로 가면 그냥 평화스럽고 번영하는 거야. 이게 북회기선과 밤은 부드러워라가 그리고 있는 그 세태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시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 금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의 그 달콤한 유혹. 왜 이렇게 엄격해? 진실이라는 게 알기 쉽겠어. 시비가 어디 있겠어. 다 상대적인 거지. 가치 판단 그거 내세우지 마. 남들하고 싸움질하는 거밖에 안 돼. 인생 별거 있어? 일상 속에 물질과 풍요 쫓아서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남 기분 나쁘지 않게 말 조심해야겠지. 너가 진실이라는 거 막 그렇게 내뱉듯이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표현하면 너 극우, 너 인종차별주의자, 너 성차별주의자, 너 친일파, 너 전쟁광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게 포스트모더니즘 정치위선 완장질로 중무장한 부비 종족이죠. 라스트 맨. 그 라스트 맨, 그 마지막 인종의 총대장급 클래스 엘리트가 누구냐? 그게 바로 글로벌 금권 정치 세력입니다. 금권 정치 체제 세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가치지향 주권국가가 이제 전면적인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치지향 주권국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깨어있는 주권국가, VISS. 이건 결국 뭐냐? 가치지향 주권국가다 이거예요. 이건 영어로 멋있게 써보자. 이거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I만 O자로 바꾸면 됩니다. VISS나 VOSS나 BIS나 BOS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치를 지향한다. 무슨 가치 지향할 텐데? 우리의 스승 우남 이승만 이 다 밝혀놨어요. 1904년 독립정신에 우남 이승만이 이렇게 씁니다. 독립적 개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가 아니라면 독립할 필요가 없다. 독립적 개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가 아니라면 독립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 4.19 터졌고 나중에 학생들 숨졌다는 거 나중에 뒤늦게 알은 다음에 황급히 하야하면서 됐다, 장하다, 됐다, 장하다 그러면서 하야한 거예요. 왜냐? 이제야 비로소 이 빌어먹을 놈의 조선 반도에서 반항할 줄 아는 개인이 생겼다 이거예요. 자기를 주장할 줄 아는.
그러면 지지고 볶다가 뭔가 될 거다 이거예요. 어차피 큰 울타리는 반공과 미국이 서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남희 승만은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대문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무역을 통해 나아가고 있기에 독립적 개인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국가를 잘 만들면 크게 번영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보면 그 책이 그런 얘기예요. 아주 짧은 글이지만 1923년 우남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걸 태평양 잡지라는 데 발표를 하죠. 그 이제 태평양 잡지는 이제 하와이에서 발간되는 조그만 잡지인데 이제 거기에 그 작은 칼럼을 실어요. 거기에 이제 공산당으로는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꼽는데 그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왜 독립적 개인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주권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공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양반은 그러니까 안티 속에 그 자기의 for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반대 주장 안에 내가 왜 반대한다. 나는 무엇을 지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를 집어넣어요. 글이 그래서 짧으면서도 이게 맛이 깊어요. 자, 사유재산이 없으면 게을러진다. 그래서 공산주의 안 된다.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권국가는 사유재산 제도에 바탕해야 된다. 이 소리죠. 기업가가 없으면 혁신이 정치한다. 그 얘기 다시 바꿔서 말하면 주권국가는 시장경제에 바탕해야 된다죠. 지식인이 없으면 무지 목매해진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주권국가는 자유로운 지식문화의 창달에 바탕해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바탕해야 된다. 사상의 자유에. 그 소리죠. 종교가 없으면 무도덕해진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주권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국가가 해야 될 일 다 얘기한 거예요.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 지식문화, 자유로운 지식문화 창달을 위한 표현, 언론, 사상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적 자유.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하냐. 주권국가가 소멸한다는 소리는 개소리다. 인터내셔널리즘을 표방하는 소련을 봐라. 지독한 주권제일주의일 뿐이다. 5가지 이유로 꼽습니다. 공산주의 안 되는 것 중에 5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권국가를 공격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권국가 제도를 공격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주권국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특히 코민테른을 섬겼잖아요. 당시 공산주의는. 코민테른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조국은 소련이에요. 너희 주권 우습게 보잖아. 아니야. 주권국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라고 말을 하냐. 부산 앞바다에 우리를 협박해서 올 수 있는 적의 함대가 한 척도 지구상에 없어질 때 그때 가서 주권 포기할까 말까 고민해 볼 할똥말똥합니다. 그 전까지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대목에서. 즉 여기에 이미 가치지향 주권국가의 그 가치가 뭐다라는 걸 우리의 국부 우남희 승만이 다 밝혀놨어요. 1904년에 밝혔고 1923년에 밝혔고 우리가 쌍스럽고 개무식해서 잊어먹고 살아서 그렇지. 원래 사람이 상스럽고 개무식하면 집안에 내려오는 좋은 골동품, 좋은 족보, 좋은 족자, 좋은 문서 다 들고 나가서 엿바꿔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지금이라도 반성하면 됩니다. 자, 1990년대 초 미국에서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다시 보시죠.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포기한 겁니다. 가치에 관해 깨어있는 주권국가를 포기한 겁니다. 안이한 희망과 전제에 굴복한 겁니다. 중국을 세계시장에 끌어들이면 전면적 개혁, 개방, 자유화로 나아가게 된다. 그게 일어난 거예요.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책이 그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항복문서예요. 1992년에 나온 게. 그러니까 글로벌 금권 정치 체제를 꿈꾸는 세력이 이를 부채질하죠. 뭐 그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도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전문 지식으로도 중무장돼 있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도 심한데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주권국가의 약화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느껴온 사람들이 있거든.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잘못 얘기하면 이것도 두들겨 맞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입맛에 맞으니까 이거 막 부채질하죠. 이게 맞는 담론이야. 맞는 담론이야.
그래서 이 가치지향 주권국가 포기 경향, VISS를 포기하는 경향, VOSS를 포기하는 경향, Vigilant Sovereign State를 포기하는 경향,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를 포기하는 경향을 이용해서 무시무시한 타락을 선도한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미국 기득권의 무더기가 돼서 딥 스테이트라고도 불리고 글로벌리스트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자유보수 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회복하는 회복운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항하고 있고 맨 마지막 스타로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죽음까지 내세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냐. 우리가 깨어있는 주권국가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가끔 보수니 우판이 담론을 할 때 우리가 애국주의랑 잘 결합해야 돼. 좋죠. 애국주의라는 건 우리가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독립적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권국가가 아니면 주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애국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우남 이승만이 잘 얘기한 그러한 주권국가 아니면 엿바꿔 먹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독립적 개인들이 성장해 나오는 주권국가이고 우리 그렇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국가라면 생명을 바쳐서 애국할 필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애국이 어느 주춧돌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인류 보편의 가치에 관해서 깨어있는 주권국가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것이 우리의 애국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국가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애국입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 표현하면 북한 붕괴 이후 어떻게 통일돼야 돼? 당연히 북한 사람들 스스로 그러한 주권국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자유조선으로. 흡수통일 안 됩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안 맞고요. 국제정세로도 안 맞고요. 지금 국민들이 그거 다 부담할 뜻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인류 보편의 가치가 뭔지 체득을 하고 그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깨어있는 주권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물꼬가 터지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자유조선이 들어오면 그게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과 한미동반과 개인존엄과 진실존중을 지향하는 그러한 북한의 주권국가가 되기 때문에 체제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체제통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북 자유 대한 국가 연합이 생깁니다. Free Korea Confederation이 생깁니다. 이 얘기 우리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따라서 우리가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그날 이후 전환기 정의를 해야 된다고. Transitional Justice. 대한민국 이 땅 안에서 중국 전체주의 반동을 옹호하고 빨고 묵인한 자. 북한 전체주의 사교를 옹호하고 빠른 자. 그 다음에 저 586 집단의 유사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실행한 자. 이거를 우리가 다 평가하고 거기에 합당한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슨 사법 처리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조치 이런 건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선행해서 평가, 해석, 비판이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통일을 위한 전환규정의 포럼 이런 게 구성이 굉장히 시급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국민주권, 오늘 주권국가,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많이 조인해 주십시오. freecitizen.kr이고요. 여기에 오시면은 사전투표 위원소송단 참여하기 서명이 있습니다. /S1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활동가 신청 많이 해주세요. 010-6368-9901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 내일 모레입니다. 대검찰청 앞 서초역 6번 출구 거기서 부정선거 선거부정 수사 촉구 집회를 열립니다. 주최는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서울연합 한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TF 변호사들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변호사연대 4개의 단체가 주최를 하고요. 박지원 변호사도 아마 오시는 걸로 알아요. 주관은 자유대한 호국단이고요.
후원은 이선본 자유본 국민유권자유시민연대 국민유권자유시민연대 경기광역연합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